중국의 경기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새해 첫날 주식시장이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뭐가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급등에 따른 원주민 이탈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생 협약 방안을 내놨습니다. 실효성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새해 들어 첫 거래를 시작한 우리 시장 첫날부터 크게 출렁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상승하며 출발했던 코스피는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2,00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52% 떨어진 2,0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쯤 발표된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낙폭이 커졌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04까지 떨어지며 2,000선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93% 떨어진 669.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오른 1,119원에 거래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 급락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기관은 3,020억 원, 외국인은 26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3,0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문 대통령 신년사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네, 문 대통령은 혁신과 경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화된 가운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또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여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신년회 이모저모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렸고 또 이번에 세대 교체가 된 4대 그룹 총수들이 또 모두 모여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세대 교체가 된 젊은 총수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외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등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년회 장소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 신년회가 여기서 열린 것도 처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반발이 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오늘 주요 CEO들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비 또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들을 밝혔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올해 CEO 신년사에서 유독 위기라는 말이 많이 강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을 의식한 듯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한 과거 성공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초인류, 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의 변화가 우리 주력 사업을 쓰나미처럼 덮쳐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위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업 CEO들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어렵고 산업 구조가 전환되는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런 위기에 대한 CEO들의 해법은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CEO들은 입을 모아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는데요. 우선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해 수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기본 정신을 더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신세계만의 스마트한 초저가 모델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렇게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올해 우리 기업들의 위기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이 하강하고 있는 점이 걱정입니다. 석유 화학마저 국제 유가 약세로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 선진국들의 통화 긴축으로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중국의 급성장으로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갈등 심화도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전 기획재정부 신재민 사무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예, 신 전 사무관 기자회견 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KTN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느꼈다며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일하며 회의감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며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정치 이해 집단과 관계는 없고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본인이 실무자였고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4번이나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조 원 국채 조기 상환 취소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지시와 담당 국장, 과장들의 청와대 통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청와대에서 기재부 관계자를 질책 후 부채 발행 관련한 의사결정이 하루 만에 변경됐다고 말했는데요. 신 전 사무관은 차영환 청와대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과장이 몇몇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기사를 내리면 안 되겠느냐며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과 관련해 바이백이 하루 전에 취소되는 것은 의사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은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다며 국가경제금리가 뛰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재물, 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강한 도정정신, 또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속설이 있어서요. 여느 해보다도 출생률이 올해는 좀 높을 뿐만 아니라 황금 돼지띠를 맞은 재계 CEO들에게도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입니다. 돼지띠인 각 기업들의 리더들입니다. 참 많죠? 국내 상장사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장급 이상 최고 경영자 중 돼지띠는 47년생, 59년생, 그리고 71년생까지 모두 229명에 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속옷으로 유명하죠. 90이 훌쩍 넘은 최영대 BRC 회장이 있고요. 효성그룹 3세 중 막내 아들인 조현상 사장, 또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도 돼지띠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60년 전 1959년에 태어난 황금 돼지띠가 124명으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이들의 활약이 예상됩니다. 특히 돼지띠는요, 재산과 복을 상징하는 것 외에도 강한 도전 정신과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황금돼지띠로 불렸던 지난 2007년에도 이런 속설 때문인지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만큼 황금돼지인 올해는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복을 불러오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경제도 살아나고 또 복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SBS CNBC 우형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국내외에서 모두 458만여 대의 차를 판매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1.8% 늘었지만 당초 목표했던 467만 대에는 약 10만 대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8%가 넘게 올라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같은 기간 3% 넘게 떨어져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시가 버스 승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가 81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음식물 반입 금지가 쾌적한 버스 내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공항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논란 끝에 한국GM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국GM은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가 신설법인 설립 등 등기를 마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얘기들이 지난해 1년 내내 사실은 많이 우리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우리끼리 얘기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경제적으로 특히 좀 많이 더 어려웠던 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요 민간 경제 연구소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는 2.5%를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우리 경제가 올해 안 좋을 거로들 보고 있는 걸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더 나쁠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 김상국 교수님, 그다음에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래도 오늘은 대통령이 또 신년회도 하고 해서요.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의 신년회 내용들이 상당히 경제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서요. 또 적절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신년회 열린 장소가 화제가 많이 돼서 이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일단 뭐 청와대 바깥에서 열렸고요. 그렇죠. 또,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죄송합니다. 더 나가서 지금 뭐 4대 기업의 젊은 총수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었다는 것이 얼마나 올해가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네,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게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신년회가 열렸었던 중소기업 중앙회다라는 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선성장 후 분배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주 성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분배 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책 기조를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조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오늘 크게 강조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겠다라는 표현도 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신년의 주요 경제 관련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숫자로는 99%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인원으로서는 88%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가 대기업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소기업 회관에 가서 그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안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소로 그 중소기업 회관을 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그런 택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도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읽힐 수 있는 충분히 그걸 또 의도를 했겠죠. 그렇죠. 김 교수님, 근데 오늘 주요 내용들 보면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밀어붙이겠다,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혁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많이 끄집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작년에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아진 거 없잖아, 더 나빠졌잖아. 근데 왜 안 바꾸고 계속 가?라는 그런 궁금증들, 걱정들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키워드는 일자리와 공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표명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기를 할 때는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생겨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부는 올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럼 소득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 정부는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지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 임금을 높이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도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는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얘기한 거하고 작년에 확대 경제 장관회 같은 데 한 거하고 저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 얘기를 한 거는 좀 강조했던 거는 역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인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투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책이 그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시행령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뭐 그 의지를 밑에서 못 읽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이거 수정 지시를 했는데 주무장관 쪽에서는 그렇지 않는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혼선이 올 수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했다는 부분 속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규범적인 거라든지 선의가 있으면 모든 결과가 좋다. 이런 식의 접근을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책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정책 성과가 나와야 된다. 체감할 수 있는 걸 나와야 된다. 그건 규범적인 시각이에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 정부가 큰 과제를 지금 떠안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말씀도 좀 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이 오늘 많이 강조했던 것도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표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결국 뭐 일자리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좀 불편부당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 내지 12의 경제 대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발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1년 내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년 내에 어떤 경제 정책이 크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변화된다고 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어렵죠. 그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만 오늘 이것만은 조금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성장을 얘기할 때 투자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되고 그것이 소득과 연결된다. 그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책이 점점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제일 첫째 뭐냐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GDP로 보면 90%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 가계 소득은 32%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럼 가치관은 90% 성장을 했으면 기업 쪽으로 가는 것도 90%, 이 가계로 가는 것도 90%가 돼야 하는데 90% 성장을 했는데 그게 32% 성장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가 균일하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 구분을 뭐 5개로도 나누고 10단계로도 나눕니다. 그런데 최상위와 최하위의 구분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거의 7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OECD 국가 내에서도 가장 그 소득이 불균형하게 발전한 최근에 안에서입니다. 옛날이 아니라.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방식의 기존 정책을 추진해 와서 남은 결과는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변해서 낙수 효과의 효과가 옛날 경제 환경처럼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하위 계급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최저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도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2시간 주 근무 시간의 조정 같은 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왜 그게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열심히 일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임으로 해서 결국은 대기업에 속해져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더 많은 것이 돌아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위 1 내지 2분기 분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직장의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뜻은 좋은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김에 그러면 오늘 두 분하고 이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 다 정리하고요. 네네. 방향을 바꾸시죠. 예.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가보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김현희 교수님도 말씀하시기가 좀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작년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제 두 가지인데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열음은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까지 얘기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지 말고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그런 기존 정책에 현재까지는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지. 이처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득주 성장 자체를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좀 더 나아질수록 하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오히려 해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올해 경제 전망 관련해서 그렇게 가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는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김 교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기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완하면 이런 부작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좀 불협화음도 좀 작아질 수 있을까요?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경제 정책이 크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공정 경제. 경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소득 주도 성장에다가 지나치게 최우선 순위를 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나왔고 성과가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혁신 성장이라는 것 쪽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은 최우선 과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그 부분인 거예요.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규제 개혁을 포함해서 혁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은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만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 정치 과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혁신 성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정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하튼 간에 협치를 통해서 혁신 성장과 관련된 제도와 법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여러 강조하고 있지만은 규제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 계층하고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과의 충돌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결정을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혁신 성장 쪽에서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노동의 유용성 문제를 포함해서 기업하기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빨리 대통령이 주도해서 야당을 만나든 의회를 설득을 하든 협력을 구하든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레토릭 정치를 가져가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건 보는 맞는 거죠. 말씀이죠.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내부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금은 아마 역사상 가장 최고일 겁니다. 근데도 안 하잖아요. 안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는데 아주 경제학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파업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 예. 어떤 경우가 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은 기업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지금 한다는 기업들이 거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 그렇게 밝게 보이지를 않죠. 올해가 됐네요. 올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안 좋아 이거죠. 되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가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관세를 7%로 확 낮춰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은 전 세계에 팔아먹고 내가 경쟁력이 없다면은 나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내가 예. 투자를 해서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 책임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건 기업들 책임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더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어때요? 요즘 뭐 적폐청산한다 하면서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적폐청산이 또는 다른 것들이 이 어렵게만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경쟁력 있는 제품, 즉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저해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규제를 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지금 양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작년에 투자, 설비 투자, 네. 건설 투자가 다 역대 그 금융위기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던 또 장기간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가 너무 많다. 네. 그다음에 지금 김상욱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흥이 나야지 투자를 하지 뭐 이런 것들,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문제의 본질은 현상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본인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한 데서 온 게 아니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팩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는 뭐 보기 나름이지만은 실제로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한다고 한다면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난 연말이죠. 국민경제자문회의 마지막 회의를 할 때 김강두 전 경제회의 부위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위축감을 느낀다라는 거를 대통령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이거죠. 그걸 정부에서 아느냐 정부에서 이거죠.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업들이 야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풀어주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윤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건 잘못은 기업한테만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악순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거죠. 드리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들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A 아니면 B가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은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문제죠.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업이 흥을 느끼지 못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볼 것 같다라는 그런 기회가 현재 세계의 경제 환경이나 우리 경제 환경으로 볼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측면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예.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투자는 많이 뒤처져 있고요. 특히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 정책에 잇따라 성공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좀 소외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정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게 반도체 말고는 거의 없다. 올해는 그나마 반도체도 시원찮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맞닥뜨려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현상에서 우리가 그냥 어떡하나 하다 또 1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분명히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면 두 분과 이제 그 해법,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럼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업들 투자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는 건 분명히 레토릭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지 그나마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시청자분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좋습니다. 기업들 투자 끌어내서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해서 우리가 이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그중에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뭐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건 아까 제가 선순환 구조 얘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늘어나야지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거지겠습니까? 근데 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소득이라든지 고용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수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정부의 의도는 소비를 늘리려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주 굉장히 냉정한 분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과 소득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제 말은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한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정말 일반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현장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뭐 신년에 몇백 명을 앉혀놓고 나서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총수 만나고 기업들 만나서 애로 좀 듣고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 달에 한 20번 정도를 한번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면 이게 마치 뭐 공정하지 못한 대기업을 오히려 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자, 트럼프 같은 경우라든지 아베 같은 경우라든지 여하튼 간에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다소 좀 노동에서 벗어나서 친재벌적인 정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김상욱 교수님은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다시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몇십 년 된 생각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데 미칠 수 영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옛날에는 뭐 특별 금융을 줬다든가 이자율을 낮춰줬다든가 근데 그걸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GDP에서 60% 가까이가 수출을 합니다. 네. 내수 시장은 40%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정부가 기업을 장기적으로 살려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단기적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곧 뭐냐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뭐냐면 저는 제일 반대 52시간 주 있죠. 이건 정말 악법입니다. 그럼 그거를 그것은 줄이지 말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건 기업의 자율로 맡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최저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개로 나눠야 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으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듣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국민의 이익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뭐냐면은 사실 최저임금제가 우리 경제가 잘할 때 그걸 했다면 지금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라는 것은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서 그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목적이고 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정부가 해주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노동계와 관계 그런 것은 공정거래 행위, 갑과 을 관계 이런 것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큼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법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업의 노사관계라든가 기업의 갑을관계를 정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친환경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친환경 정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의 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하고 원래는 2019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좀 전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이게 더 본질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 있는데 왜 투자 안 하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어보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환경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적절하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 또 고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해법도 들었고요. 올해 1년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우리 경제가 우리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1년 동안 계속해서 또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또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씀 최근 몇 년 사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약간 오래된 동네가 있었고요. 그 동네에 이제 뭐 예술가라든가 이런 젊은 그런 창업자들이 들어가서 뭐 장사도 하고 어떤 뭐 가게도 열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눈에 띄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꾸 오게 되고 장사가 또 잘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계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계약 지난 다음에 그 건물주가 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줬던 그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나가라. 근데 다른 사람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임대료를 몇 배를 더 이렇게 이제 보통 받아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 사람 결국 이제 쫓겨나는 거죠, 사실상. 시장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소위 말해 도시 재생을 했는데 구도심을. 근데 그 혜택을 결국 그거를 올렸던 사람, 그 새로 살렸던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건물주들한테만 그 혜택이 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는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정부가 상생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좀 막아보겠다라고 오늘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인 이 고임대료 문제라든가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박연호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상생협약 표준안 국토부에서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을 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좀 예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상가를 직접 정부가 조성하겠다고요? 지원에 의해서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영세상인과 이제 지역 문화를 좀 활성화하고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또 한편 이제 청년 창업 공간으로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상생협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앞에서 말씀하신 네. 그 계약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서로 좀 상생을 좀 하는 그 상생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남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을 하고 또 한편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 보호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작년에 왜 그 5년짜리 10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그 임대료 상한선 그 5%로 이렇게 정하고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그러니까 적용이 좀 된 거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기존의 법적 보호 기간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글쎄. 이제 늘렸고 또 한편 이제 권리금 보호 기간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제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첫 해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은 만료 후에 2년 이후에 8년간을 이제 그 재계약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오늘 나온 상생협약이랑 질적으로 좀 다른 겁니까? 내용상으로 뭐 10년 보장해주고 이런 내용들은 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에 조금 더 강화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가 강화됐다는 그 거죠?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차임, 그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률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줄여서 이제 상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임법상 한도 5% 이하로 이제 가져가겠다. 그러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뭐 500만 원 됐다, 아니 100만 원 됐다 그러면 이제 5% 그러니까 105만 원 이상 못 받게 한다 이거죠? 예,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이제 그 10년 이상으로 이제 그 가져가겠다.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까지가 아니고요. 10년 이상으로. 예, 10년 이상으로 이제 그 상생협약에서는 상생 협약에서는 10년 이상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이제 그래요? 예. 저희가 아까 본 거는 상생협약 최대 10년까지라고 제가 본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이다. 예. 좀 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좀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생협약이 적용되는 곳은 모든 상가들이 아니라 도시 재생 구역 내에 있는 상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도시 재생 지역 내 공공이 청년 스타트업과
그리고 지역 영세상인 등을 위한 상업용 건물에 하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대상지가? 예, 사실은 이제 현재 이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상가 활성화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 상권에서의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이제 이미 대두가 됐지만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의 그 상가 활성화는 조금 더딘 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이러한 그 내용이 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급한 것은 예방보다는 좀 더 활성화하는 안이 좀 더 나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상가들이 되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손님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생기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상가에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생협약을 내놨다는 거는 김치 떡 주기 전에 김치부터 그것이 먹으시는 것 좀 같은데.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기존의 그 상권에서의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이 안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재생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데 서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아실 만한데 한두 군데 정도 소개시켜 주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나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현재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이제 정동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이 있고요. 마장동의 이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내용도 있고, 용산 전자상가의 도심산업과 유통산업, 그리고 독산 시장의 뭐 이러한. 그 정도만 해도 좀 시청자분들께서 거기가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구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상권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으니. 정부가 이렇게 상생협약을 맺어서 임차인들이 좀 들어와서 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해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상권이 살아나면은 최대 10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까지니까 이렇게 10년 이상까지도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중간에서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사실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통시장들이 이제 조금 쇠퇴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기존 그 중심지에서의 그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고, 시장 내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중심지 상업지 지역들에 있어서 그 인위적으로 좀 상권에 대한 살리기를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그러한 인위적 살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관주도로 해가지고 과연 이 정책을 짜신 분들께서 얼마나 현장 얘기를 듣고 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사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장사 안 되는 동네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세금 갖다가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이 그 안이 이제 그 자발적 체결에 대한 협약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선 이제 과연 이제 그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건물주들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그 활성화 주체가 정부가 아니란 얘기죠. 현재 정부가 지원은 하지만은 결국은 도시재생 활성화는 주민이나 상가의 그 상인들이 그 도시재생 활성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러한 어떤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도심 재생이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재생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가 내몰림을 미리 이제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심 재생 활성화를 좀 더 고민을 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 현재 그러한 그 도심 재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좀 반영이 안 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금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표준화된 도시재생 사업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성공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주민들은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어디 뭐 이쪽 분이겠습니까?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자영업 종합대책 나왔고 또 저희도 자세히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상생회박 표준안 내용 참 좋고요. 그렇게 구도심 활성화시키시면 참 좋죠. 근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야 될 필요성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놓으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잘 먹힐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난해 말에 나왔던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끝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